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 사장 임정현입니다. 2021 금융 CEO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포럼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서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국회 윤관석 정무위원장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님,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나재철 금융투자협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택트 상황이어서 참가자들을 포럼 현장에 모시지 못해 송구합니다. 언택트는 올해가 마지막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포럼 주제는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K금융의 미래로 잡았습니다. 금융산업은 격변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변화라는 말은 너무 약하게 들립니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것이 태어나고 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빅텍들의 금융 진출, 핀테크 업체들의 신금융 서비스가 어떻게 금융산업을 바꿔놓을지 지금으로선 짐작조차 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초기라 디지털 금융이 기존 금융과 보완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계점이 올 것입니다. 개정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은행은 물론이고 증권, 보험, 카드, 캐피탈 등 전 금융업계가 큰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금융 고객들의 기대 수준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매개체인 화폐도 언젠가 아날로그 화폐가 종말을 구하고 디지털 화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애플이 아이폰을 등장시키면서 모바일 폰 시장을 뒤집어 엎었을 때가 연상이 됩니다. 과연 강력한 규제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금융업계가 이 혁신을 잘 수용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문제에 도전하는 시간을 갖고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시는 전문가들이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깊은 지혜를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만물이 깨어나고 약동하는 봄입니다. 모든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입니다. 먼저 2021 금융 CEO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 준비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잘 준비해 주신 에너지경제신문 임정효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와 함께 비대면 경제의 도래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금융의 디지털 전환 또한 거스릴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축적된 핀테크 혁신의 성과를 토대로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금융 혁신의 완성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규제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금융 혁신과 정책 입법을 책임지는 정무위원장으로서 디지털 금융 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강화하고 디지털 금융 이용자의 편익을 높이는 동시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도 준비하여 이미 발의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산업이 격변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K금융의 미래라는 시적절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주신 것에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조강연과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주요 빅테크 관계자 여러분께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는 소중한 내용을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금융혁신의 주축으로 성장할 빅테크 업체들의 의견으로 저희가 K금융의 미래를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무의 입법 활동에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원장 윤석헌입니다. 먼저 2021 금융 CEO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에너지경제신문의 임정효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소중한 축하의 말씀을 전해주신 존경하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님과 이어서 축사를 해주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님, 그리고 나재철 금투협 회장님을 비롯한 귀빈 여러분, 그리고 기조 강연을 해주실 업계 전문가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간 핀테크는 간편결제, 송금 등과 같은 일부 금융 서비스 영역에서 금융권과 경쟁해 왔으나 최근에는 빅테크가 기술과 자본, 고객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대출, 자산관리, 보험 등 전 금융 권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뉴딜 등 정부의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힘입어 이러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때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K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포럼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빅테크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 및 프로세스 효율화 등을 통해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금융 소비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에 빅테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비금융 부문으로의 위험 전이 등으로 금융 안정을 저해할 우려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빅테크에 대해 하나, 금융 안정, 둘, 소비자 보호, 셋, 공정경쟁 기반 마련의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혁신과 규제 간 균형감 있는 감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빅테크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비롯한 전반적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비금융 부문의 운영 리스크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금융 플랫폼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비대면 채널,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강화와 플랫폼 상품 추천 알고리즘 사전 영향평가 등을 통해 불안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빅테크와 금융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 해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동일 기능,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규제의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 분석 역량 등 빅테크의 강점을 금융혁신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개선 과제의 발굴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모든 금융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는 빅테크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빅테크의 금융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금융 소비자 편익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포럼이 그런 방향으로의 진전을 위한 큰 걸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뜻깊은 포럼을 주최해 주신 에너지경제신문의 임정효 사장님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 이사장 손병두입니다. 2021 금융 CEO 포럼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일상에 조금 익숙해지셨는지요? 이번 포럼도 새로운 일상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오늘 포럼의 링크를 받으신 분,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접속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메신저와 검색창으로 익숙한 빅테크는 우리의 삶,
곳곳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금융도 예외는 아닙니다.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는 이제 지급 결제의 수단을 넘어 자산관리 영역까지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기에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K금융의 미래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포럼을 준비해 주신 에너지경제신문 관계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좋은 강연을 들려주실 연사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자본시장에도 빅테크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공룡이 시가총액 10위 안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이 시장을 주도했던 것과 비교하면 놀라운 변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종의 수요 증가로 이 같은 추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빅테크는 증권업계에서도 매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로빈 후드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카카오페이 증권과 토스증권이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지만 무섭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빅테크의 진출이 증권산업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빅테크의 대표주자인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빅테크와 그 기반이 되는 플랫폼 기업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빅테크 기업의 상장이 금융산업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먼저 신기술을 동반한 빅테크의 활발한 IPO를 돕기 위해 제도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장 평가와 성장성이 우수한 기술 기업이 쉽게 상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에게는 자본 확충을 통한 성장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양질의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빅테크 산업은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정부도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디지털 뉴딜의 대표 과제인 데이터댐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거래소도 장기간에 걸쳐 쌓아온 시장 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장 데이터가 빅테크 산업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빅테크 시대에는 알고리즘 거래와 로보 어드바이저가 새로운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AI 기반 서비스는 대량의 거래가 빠른 속도로 처리될 것을 전제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거래소도 IT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스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할 차세대 시스템은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호가를 처리하는 초고속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하루 호가 처리 용량은 현재 2억 건에서 2023년에는 3억 건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거래소는 거래 규모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고의 시장 운영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진화론으로 유명한 찰스 다윈은 살아남는 종은 가장 강하거나 똑똑한 종이 아니라 변화하는 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빅뱅크와 빅테크, 거대한 두 공룡이 급변하는 외부 환경에 맞서 끊임없이 진화하여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포럼이 빅테크 시대 상생의 생존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투자협회장 나재철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의 2021년 금융 CEO 포럼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K금융의 미래라는 주제를 통해서 한국 금융의 앞길을 탐색해보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플랫폼 중심의 비즈니스가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금융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금융혁신에 동참하고 있으며 빅테크와 핀테크도 각자의 장점을 살려 금융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금융 대전환기라는 거센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혁신의 방향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참석자분들께 찬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융 CEO 포럼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와 영감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벤앤컴퍼니 서울사무소에서 금융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신우석입니다. 먼저 2021년 에너지경제신문의 금융 CEO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포럼에 발표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서 금융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나라 모든 금융기관의 임직원분들 그리고 금융당국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금융 CEO 포럼의 화두는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K금융의 미래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들 또 금융 분야의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나누고 있는 생각들을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본격적인 금융산업 진입으로 인해서 금융산업의 경쟁 지형과 구도가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빅테크와 핀테크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 있고 나아가 이 빅테크와 핀테크들이 새로운 금융시장의 판을 주도하는 핵심 사업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특징을 크게 4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수, 규제, 과점, 그리고 재판 일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빅테크와 핀테크가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시장은 이 4가지 키워드 모두를 새롭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판 일치가 되겠는데요.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마이페이먼트, 마이데이터, 또 현재 입법 논의 중인 종합지급결제 등의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재판 분리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이 재판 일치 모델 하에서 직접 상품을 제조하고 자사의 상품들을 자사의 채널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업 모델을 영위해 왔었는데요. 바로 이 빅테크, 핀테크가 가장 본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지점은 광범위한 플랫폼 경쟁력을 활용해서 이 고객 접점을 장악하는 트렌드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전통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완성도 혹은 경쟁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채널의 힘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형태였다면 이제는 채널의 주도권을 빅테크와 핀테크에 상당 부분 내어주고 충분한 상품 경쟁력이 담보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채널에서의 우위조차도 누리기가 힘든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점이 되겠는데요. 이제까지 우리나라의 전통 금융기관들은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세분 정의된 업역 내에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업자들끼리 제한된 수준의 경쟁을 해왔습니다. 즉 규제로 인해서 보호받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끼리 시장 점유율을 놓고 경쟁을 하는 구도가 일반적이었는데요. 이제는 새로운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의 진입, 또 재판 분리 등을 통해서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는 이 판을 누가 주도하게 될 것이냐, 즉 시장 자체의 주도권 선점을 놓고 경쟁하는 양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전자의 시장 점유율 경쟁을 컴페티션 인 더 마켓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시장의 판, 그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것을 컴페티션 포 더 마켓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규제가 되겠는데요. 이제까지 금융기관 또는 이 금융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시각은 규제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문제없이 수행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보수적이고 또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 형식의 경영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 금융위가 주도하고 있는 혁신금융, 샌드박스 등을 포함해서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판을 새롭게 규율하기 위한 제도도 새롭게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당국은 빅테크, 핀테크를 포함한 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들이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의 틀을 바꾸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규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하나의 틀로 볼 것이 아니라 이런 바뀌는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기회들을
당국과 함께 조율하고 협의하면서 새롭게 정의해 간다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수가 되겠는데요. 고령화, 또 저출산, 부의 양극화 등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의 동향을 보았을 때 내수 시장에서의 급격한 성장을 앞으로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대형 금융기관들의 경우에는 한국을 넘어서서 제2의 홈마켓을 동남아 또는 북미,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새롭게 구축하고 그런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장의 기회를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통 금융산업의 특징을 정의해왔던 4가지 키워드, 다시 말씀드리는 내수, 규제, 과점, 재판 일치,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것에 기존 금융기관들이 어떻게 적응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미래 생존 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 빅테크, 핀테크와의 새로운 경쟁에서 기존 금융기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많은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금융기관의 CEO들의 신년사 혹은 연간 혹은 중장기 경영 계획에 가장 최우선적인 화두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용어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영어 사전에는 디지타이제이션,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3가지 용어가 각기 달리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타이제이션은 말 그대로 기존의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 가공, 분석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로 바꾸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류상에 수기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디지타이제이션의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은 기존에 수행해오던 업무 혹은 프로세스의 일부를 디지털 툴과 솔루션을 활용하여 디지털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사의 예를 들자면 과거에 인력들이 처리하고 있던 클레임 업무 등을 AI나 머신러닝 등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던 고객과의 상담을 챗봇 등의 형태로 바꾸는 것도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상 진행하고 있는 업무들의 대부분은 이 디지타이제이션 혹은 디지털라이제이션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때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할 때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폼을 트랜스한다. 즉 혁신을 넘어서는 변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는데요. 과연 우리 금융기관들이 현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수행하는 업무들 가운데 얼마나 과거의 틀과 관성과 또 기존의 방식을 완전하게 변혁시키는 정도의 노력들 혹은 그런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자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디지타이제이션과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본질적인 의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의 성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본격적인 금융산업 진입을 통해서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이 경쟁의 판은 기존 금융기관들이 본질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본질은 우리가 과연 빅테크와 핀테크처럼 디지털 기업으로서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업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재 구성, 일하는 방식, 또 조직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새롭고 완전하게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방식, 기존의 조직 구조, 기존의 인재 또는 기존의 조직 문화를 그대로 고수하고 유지한 상태에서 겉으로 보여지는 일부를 디지털화한다고 해서는 절대로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하기가 요원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핀테크가 본격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금융의 판에서 앞으로는 어떤 모습의 경쟁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빅테크와 핀테크는 기본적으로 금융의 소비자, 고객의 측면에서 기존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바라보고 이것들을 새롭게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빅테크, 핀테크 사업자들은 본질적으로 비대면, 온라인에서의 서비스 제공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대면에서의 우리 은행의 지점이나 보험의 설계사 같은 대면에서의 이 인터랙션이 없이도 충분히 그 상품과 서비스를 고객들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직관성과 편의성과 완결성을 가지고 상품과 서비스를 기획을 합니다. 나아가서 상품과 서비스 그 자체를 기획한다기보다는 고객들한테 금융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설계하고 포괄적인 의미의 그 금융 경험 안에 상품과 서비스를 녹여낸다고 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빅테크와 핀테크가 만들어가는 혁신을 따라가는 금융기관들이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여전히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 중심의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에 놓고 나머지 것들을 부가적으로 설계해서 붙여가는 형식으로 이 디지털 서비스를 만든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고객 경험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그 고객 경험 여정상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게끔 어떻게 더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 관점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팔고 싶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전달한다는 다분히 공급자적인 시각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포착하고 그 원하는 것을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한다는 관점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부분적이고 지역적인 방식으로의 디지털화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절대 동의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꾸고 또 혁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올해 해야 할 일, 3년 안에 해야 할 일, 5년 안에 해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순조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하는 방식과 조직 문화의 변화는 특히 새로운 외부 인재들을 수혈하는 데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AI, 머신러닝, 빅데이터 같은 분야의 전문가들을 놓고 금융 분야뿐만이 아니라 전 산업이 달려들어서 인재 영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빅테크, ICT 기업들은 앞다투어 IT 전문 인력들의 보상 체계를 인상하면서 이 IT 인재들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물론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보상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몫이겠습니다만 단순히 보상 체계를 시장 수준으로 맞추는 것만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IT 디지털 인재들을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IT 디지털 인재들의 특징은 그들이 주도해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가고 그 혁신을 통해서 더 기업과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그리고 그런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충분한 동료들이 있는지, 또 그런 동료들과 함께 새롭고 혁신적인 업무 방식과 조직 문화 위에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새롭게 요구되는 인재들을 유치하고 영입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순조롭게 적응하고 회사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빅테크와 핀테크 또 기존 금융기관 과연 서로가 경쟁자인가 또는 그 파트너인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단순한 경쟁 관계 혹은 협력 관계라고 정의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다이내믹스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적 경쟁 혹은 경쟁적 협력 관계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빅테크와 핀테크의 입장에서는 기존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풍부한 고객 기반 또 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어떤 식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빅테크와 핀테크를 통해서 채널 또 고객 접점을 더욱더 다양화하고 디지털 기술들을 우리 고객들한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세분 사업 영역에 따라서 양상은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변도 단일한 시각에서 획일적인 시각에서 경쟁이다 혹은 협력이다라고 정의하기보다는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이 경쟁과 협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 만들겠다고 하는 비전은 사실 수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과연 한국이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일 텐데요. 대한민국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튼튼한 기초 체력 그리고 빅테크, 핀테크가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혁신의 모습들 새롭게 정의되는 금융판에서 이런 기존 금융기관과 빅테크, 핀테크가 경쟁적인 협력 또 협력적인 경쟁을 이어간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이 문화,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이어서 금융 분야에서도 K금융 트렌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이상에서 빅테크, 핀테크가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금융산업의 지형도 그리고 이 새로운 판에서 기존 금융기관과 빅테크, 핀테크가 어떠한 방향으로 협력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공존해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전에 전달해 주신 질문사항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대표적인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은 해외에서 유사한 사업 모델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과 비교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쇼핑 플랫폼을 갖고 있는 네이버가 쇼핑 플랫폼을 바탕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금융산업 또는 MZ세대의 대표적인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토스 또는 전 세계 여러 인터넷 전문은행들과 비교하더라도 고객 규모 또는 수익성 측면에서 매우 우량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등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빅테크, 핀테크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금융기관들이 빅테크와 핀테크의 장점을 분석하고 또 벤치마킹함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을 벤치마킹해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적으로 항상 왜 그런 식으로 할까, 왜 그런 식으로 할까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그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을 우리 금융기관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빅테크, 핀테크가 왜 수평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호칭의 직급을 생략하고 영어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할까를 생각해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테크, 핀테크는 고객의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빠르게 실시간으로 포착해서 그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대응 속도를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 대형 금융기관처럼 어떤 위계 질서 하에서의 보고 체계라든가 또는 임원과 최고 경영진들에게 어떤 의사결정의 권한이 집중된 구조로는 고객들이 원하는 수준의 속도 또 대응력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들을 높은 수준의 권한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직급과 호칭을 파괴하는 등의 체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이 보고 체계의 간소화 또는 현장 인력들한테 적정 수준의 의사결정 권한의 위임 등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피상적으로 그런 영어 이름 부르기 또는 호칭 생략하기 등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빅테크나 핀테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이식하고 모방하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매우 놀랍게 지켜봤던 소식 중에 하나는 이커머스 기업 쿠팡의 성공적인 뉴욕 증시 상장이었습니다.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미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이 되었는데요. 한편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적자를 내왔던 쿠팡이 어떻게 저렇게 100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을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쿠팡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고객들이 쿠팡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대형 금융기관과 빅테크, 핀테크의 경쟁에서 명확하게 발견되는 차이 중에 하나는 여전히 우리 금융기관들은 분기, 반기, 연간 실적, 즉 단기 수익 실적에 굉장한 초점을 맞추고 경영을 한다고 하면 이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은 단기적인 수익성에는 크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장기적으로 플랫폼 경쟁력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경쟁력의 핵심을 구성하는 고객들의 만족도, 충성도를 극대화하는 데에 아낌없는 투자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이런 플랫폼의 잠재력과 가치를 인정하는 외부의 많은 투자자들을 통해서 확보하는 자금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으로 즉 반기, 연간 실적에 치중하는 방식의 접근으로는 사실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플랫폼 경쟁력을 키워가는 빅테크, 핀테크와의 경쟁에서 의미 있는 유효 경쟁 구도를 만들기가 어렵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으로서의 경쟁력을 공고하게 달성하게 되면 사실은 이로부터 다양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재판 분리 체계 하에서 강력한 금융상품 판매 채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규모의 금융 거래들이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트래픽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 사업이랄지 혹은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컨설팅 사업이랄지 혹은 자사의 플랫폼에 입점하는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부가 사업이랄지 이런 매력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들을 얻게 됩니다.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실제 커머스 사업을 바탕으로 확보한 플랫폼 경쟁력으로 AWS라든가 또는 광고 사업이라든가 또는 컨텐트 사업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규모의 플랫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는 빅테크와 핀테크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의 수익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기회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B2C, 즉 직접 소비자들을 상대하는 빅테크와 핀테크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 해외에서 보면은 B2B 형태의 그 핀테크들도 최근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앞다투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대형 금융기관들을 경쟁자로 인식하기보다는 고객으로 인식하고 그런 대형 금융기관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돕는 그런 솔루션과 툴들을 제공하는 이런 영역을 사업 기회로 포착하는 소위 B2B형 핀텍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현재 트렌드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플랫폼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핀텍 사업자들 그리고 대형 금융기관들과 파트너십으로 같이 성장할 기회를 모색하는 B2B형 핀테크 사업자들이 공존하는 형태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마존 사례를 짧게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존은 JP 몰건이라고 하는 미국 굴지의 금융기관과 다양한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마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카드 발급이라든가 또는 아마존에 입점하고 있는 영세 셀러들을 대상으로 한 단기 대출 이런 전통 금융상품의 영역들의 경우에는 아마존이 직접 그 금융상품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 JP모건이 갖고 있는 이런 역량과 자산을 활용해서 아마존의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형태의 파트너십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각 기존 전통 금융기관과 이 빅테크 기업이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결합해서 각자가 직접 할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상품과 서비스 또는 사업 영역이 있다면 이런 형태의 대형 사업자 간의 협력, 파트너십은 앞으로도 더 활성화되고 또 충분히 기회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대형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정하지 않은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형태로 당국이 이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국의 입장을 헤아려 본다면 대한민국 금융산업 선진화 또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더 촉진하기 위해서 기존 금융기관들의 자체적인 노력을 넘어서서 이 디지털을 선도하고 있는 빅테크, 핀테크 기업들을 더욱더 활발하게 금융 분야에 진입시킴으로써 이 산업 내에서의 경쟁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현재의 규제, 제도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이 빅테크, 핀테크가 갖추고 있는 디지털 관점에서의 경쟁력을 빠르게 내재화해서 이 규제 측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역량 측면에 기울어진 운동장 현상이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현명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혁신금융 서비스라든가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서 금융위도 기존 금융기관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새롭게 할 수 있는 상품,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자세로 그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과거의 규제로 묶여 있거나 또는 제도로 인해서 좀 제약을 받았던 사업 기회들을 기존 대형 금융기관들의 입장에서도 조금 더 공격적이고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형 시중은행들은 사실 다양한 사업 분야의 역량과 또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테일 분야만 하더라도 B2C 분야만 하더라도 일반 매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뱅킹이 있고요. 또는 고자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자본시장에서의 투자를 전제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빅테크, 핀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은 이 세분 사업 영역별로 보자면 빅테크, 핀테크의 진입 속도, 범위 또는 영향력은 사업 영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대형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공세 전략과 방어 전략을 동시에 고민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빅테크, 핀테크가 갖고 있는 이 매스 시장에서의 강력한 플랫폼 경쟁력은 기존 대형은행 입장에서는 단기간 내에 효과적으로 대응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를 넘어설 수 있는 자체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노력보다는 어떻게 하면 네이버나 카카오의 플랫폼을 우리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빅테크나 핀테크의 금융 진입이 가속화되더라도 여전히 전통 금융기관들의 영역으로 남을 가능성이 큰 고자산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혹은 기업금융시장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해외 시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욱더 포커스된 노력을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또 성과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대형 은행들 입장에서 전체 사업 영역 중에 빅테크나 핀테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쪽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수성, 방어 전략을 구사하되 그런 영향력이 조금 덜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욱더 강화된 노력을 통해서 시장 내에서의 지위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빅테크 혹은 핀테크 기업들의 경우에는
기존의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조하는 금융기관들과 이런 상품들을 원하는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중개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이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지배력을 남용해서 오히려 이 금융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에 부정적인 장애 요인이 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또 관리하는 것이 아울러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바탕으로 기존 금융기관 또 빅테크, 핀테크의 시사점을 뽑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빅테크나 핀테크가 제공하는 굉장히 편리하고 직관적인 서비스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편리하고 직관적인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이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의 보안 또는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에서 혹시 조금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기존 대형 금융기관들이 우리가 만드는 앱이 다소 무거워 보이고 좀 느려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철저한 보안 체계를 운영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언급도 하시는데요.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양쪽을 다 원한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기존 금융기관들은 안정적이고 아주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빠르고 편리하고 직관적인 서비스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같은 맥락에서 빅테크, 핀테크들은 물론 직관적이고 편리하고 간결한 서비스가 그들의 경쟁력의 핵심이지만 이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와 보안 관련된 부분들도 절대 빠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는 그런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최근에 만나 뵙게 되는 많은 금융기관의 CEO분들께서 공통적으로 토로하시는 고민이 있습니다. 이 대전환의 시대, 또 대격변의 시기, 빅블러의 시기라고 하는 이 정답을 알기 힘든 시기에 금융기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어느 때보다도 CEO의 역할과 책임이 크다고 인식하시지만 과연 내가 어떤 선택과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압박과 부담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은 단지 한국에 있는 금융기관 CEO들뿐만 아니라 비금융기관들의 CEO 또는 나아가서 전 세계 모든 CEO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신다는 자체가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기회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같이 미래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정해진 공식이 있는 그런 경쟁의 시대를 CEO로서 이끌고 계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냉철하고 분석적인 시각과 판단이 유효했을 수가 있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그런 냉철한 분석보다는 전략가로서의 시각, 혹은 더 나아가서는 몽상가로서의 시각까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얼마나 담대하고 도전적인 꿈을 꾸는지 그 꿈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기회와 가능성의 크기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EO로서는 내가 이 당면에 있는 모든 과제들에 대해서 내가 답을 찾아야 한다라는 압박보다는 우리가 그 답을 찾기 전에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어떤 답을 찾을 것인지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혹은 우리 회사가 필요한 새로운 인재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인재들을 내가 영입하고 그들이 활약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회사에는 어떤 비전을 내가 남겨놓고 바톤 터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빅테크, 핀테크 CEO들께 듣는 대표적인 고민은 지금은 외부 투자 자본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또 트래픽을 키우고 서비스를 확장해 가는 것들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외부 자금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이 과정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장과 또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 쿠팡의 사례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는 쪽으로 모드를 바꾸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강력한 고객의 만족도와 충성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모든 사람이 우리 회사를 외면한다 하더라도 우리 고객들만큼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와 경험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맥락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기존 금융기관들을 경쟁 상대 혹은 무너뜨려야만 하는 상대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들을 대상으로 그들과 함께 협업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윈윈 구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도 병행해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해외 선진 시장에서는 이런 대형 금융기관들을 고객으로 성장하고 있는 B2B 형태의 핀테크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좀 다양한 사업 기회들을 동시에 염두에 두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키운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형태의 성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내재화 혹은 외부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할 때는 배타적인 관계에 대한 집착 등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재화라고 하면 즉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은 가능하면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겠다는 관점이 되겠고요. 배타적 관계라고 하면 우리랑 거래하는 그 협력사는 우리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기관과는 거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빠르게 IT 또 디지털 데이터 관련된 역량을 확보해야 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재화를 지향하는 부분 또는 배타적인 거래 관계를 선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금융기관들이 핀테크들을 투자를 하고 또는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등으로 협력을 하는 것들을 지금 초기 단계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이 핀테크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기술과 또 데이터, 디지털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필요한 파트너로 더욱더 강하게 끌어들이고 그런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솔루션 또 그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주 집중화된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 금융기관 내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빠르게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럴 만큼의 역량과 또 잠재력을 갖춘 핀테크들을 단순히 발굴하고 투자하는 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과를 우리 사업의 성과 제고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 디지털화의 효율성 또 효과성을 높이는 데에 아주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에서 빅테크, 핀테크가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현황,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기존 대형 금융기관들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저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상으로나마 만나 뵙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내년에는 부디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나 뵙고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기를, 특히 제가 올해 드렸던 내용들을 올 한 해 한번 도입해서 적용을 해보시고 그 성과와 또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갖고 내년에 다시 말씀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뱅크에서 비즈니스 총괄을 맡고 있는 이형주입니다. 우선 빅테크의 금융 진출, K금융의 미래라는 포럼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년간 카카오뱅크를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느꼈던 점과 향후 카카오뱅크가 지향하는 방향성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카카오뱅크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카카오뱅크는 2017년 7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당일날 25만 명의 고객분들이 오셨고 5일 만에 100만 명이 되셨고 1년 만에 1000만 명이라는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오셨던,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가슴 뛰었던 기억들이고요. 현재는 약 1400만 명의 고객분들과 자산 27조 원, 그리고 월간 사용자 수를 얘기하는
MAU도 약 1,400만 정도가 돼서 국내뿐 아니라 이제는 해외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인터넷 전문 은행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카카오뱅크 성공 원인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카카오뱅크의 성공 원인은 이 세 가지 정도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 은행 서비스를 되게 바꿔보고 싶어 하는 구성원들이 모였던 집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문화 자체가 굉장히 혁신을 권장하는, 어떻게 말하면 다소 ICT 특유의 기업 문화들이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만의 IT 기술력이 저희가 성공하게 된 가장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기업 문화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뿐 아니라 모든 은행 그리고 모든 기업이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카카오뱅크는 굉장히 성숙된 은행 산업의 후발주자로서 진입을 해서 새롭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기존 은행업하고는 좀 다르게 모바일상에서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은 고객이 선택을 하시거나 이탈이 굉장히 빈번한 영역이고, 그리고 고객에게 선택을 받았다라고 해도 저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은 되게 많은 앱들이 그러하듯이 앱을 지워버리고 고객분들이 떠나실 수도 있고 앱 설치조차 안 하고 끝나버릴 수 있다라는 상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지금도 1,400만 고객이 우리가 무언가 잘못을 하면 앱을 지우고 떠나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으시겠지만 저희에게는 혁신이 진짜 곧 생존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절박하게 고객 중심으로 생각했던 것이 지금의 위치에 있지 않았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저희 뭐 카카오뱅크의 대표 상품이라고 하면은 26주 적금, 뭐 모임 통장, 그리고 미성년자 대상의 미니 통장 등이 저희 대표 히트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상품도 그리고 굳이 이 상품뿐 아니라 저희가 모든 상품과 서비스 출시할 때 같이 하는 고민이긴 한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후발주자고 사실 은행 상품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미 굉장히 오래된 발전된 산업이어서 따지고 보면은 유사한 상품과 서비스들이 다 기존에 있는 것들이고,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후발주자로 나와서 고객이 선택을 하려면 좀 더 편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값이 싸거나 아니면 그 무언가 고객에게 선택할 만한 이유를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고민할 때는 우리가 과연 선택받을 수 있는 차별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별성을 찾지 못할 경우 사실 저희는 어차피 상품을 내봤자 선택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상품 서비스 출시가 좀 늦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것만 고민했던 게 아니라 훨씬 많은 걸 고민하지만 이 정도면은 고객분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라고 선택된 상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출시 같은 게 늦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게 약간의 되게 좀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은행연합회나 다른 은행분들을 만났을 때 그 많은 은행에서 이제 모바일 뱅킹 전략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카뱅의 모바일 뱅킹의 전략에 대해서 물어보시거나 모바일 뱅킹을 잘하는 비결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희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약점인데, 카카오뱅크는 사실 지점을 만들 수가 없고 어차피 모바일 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건 후발주자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모바일 전략, 뱅킹의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희는 그냥 은행 전략인데 모바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바일 중심으로 모든 것들 은행업을 고민을 하는 모바일 뱅킹 전략이 돼버린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물론 되게 큰 약점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모바일 중심으로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저희가 다른 은행에 비해서 좀 더
모바일 중심의 모바일 고객에게 어울리는 은행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되게 큰 장점이 또 되지도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약간 뭐 절박함이 이게 큰 차이는 아니고 거의 지금은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완결성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업 문화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러한 기업 문화의 차이를 보여주는 되게 주요 예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 금융권 출신이어서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 같은 거였는데 저희는 시중은행이나 기존 금융사처럼 올해의 이익, 올해의 자산 규모가 기업 목표 혹은 KPI가 아닙니다. 저는 여기 와서 한 번도 올해 우리가 이만큼의 돈을 벌어야 돼, 이만큼의 자산을 해야 돼, 이만큼의 수신을 모아야 돼라는 논의를 별로 해본 적이 없고요. 저희는 뭐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저희의 기업 문화에서는 더 많은 고객이 더 많이 쓰시는 게 목표임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는 지표들은 선택하신 고객 수 그리고 고객분들이 저희 앱을 몇 번 열어보시느냐 이러한 트래픽이 저희 내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KPI고 저희가 만드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업이기 때문에 아예 이익을 신경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저희의 모든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이익과 규모 같은 것들은 고려치 않고 고객이 어떻게 하면 하루에 2번 들어오실까 3번 들어오실까를 고민하는 게 저희 서비스 방향이고 이러한 모습이 되게 작은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가 저희 카카오뱅크의 현재의 모습과 제가 지나오면서 느꼈던 모습을 말씀을 드렸고요. 요즘 좀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이제 어느 정도 모바일 뱅크로서 자리를 잡았고 이제 무언가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다음에는 무엇을 보여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하고 있는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포트폴리오 다변화입니다. 저희 앞서서는 뭐 카카오뱅크가 성장한 모습을 자랑하는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시중은행에서 보시면은 사실 되게 꼬꼬마 은행입니다. 만들어진 지 3년, 4년 정도밖에 안 된 신생은행이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제한적인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사업 영역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 아시는 것처럼 대출도 저희 신용대출과 전월세 대출밖에 없고요. 많은 분들이 필요하시는 뭐 주담대라든가 뭐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오토론이라든가 그 흔한 예금담보대출 같은 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은행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도 보시면 대부분 일반인 그리고 뭐 직장인 이런 개인들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아직은 저희가 개인 사업자나 뭐 어떻게 나아가 보면 외국인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약점으로 말씀해 주시는 법인 고객 이런 고객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사실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금과 대출 상품만 말씀드렸지 사실 은행이 예금과 대출만을 하라고 있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객이 라이프 스타일에 있어서 모든 금융의 순간에 많은 도움이 되어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갖춘 부분들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예적금 이상의 다양한 투자 상품과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다 준비 중에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말씀드린처럼 뭔가 고객 모든 국민이 모든 금융 생활의 순간에 있어서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해 보자가 사실 현재까지 생각하고 있는 향후의 방향성 중에 한 축이고요. 일단 현재 준비 중에 있는 건 그리고 가장 먼저 아마 보여드릴 거라고 예상되는 거는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개인분들에 대한 통장과 대출만 있었던 것을 개인 사업자분들에게 확장을 해서 개인 사업자 통장, 대출 또 기타 서비스들을 같이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담보대출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올해는 어떤 고신용자의 직장인 분들뿐만 아니라 중저신용자 분들도 카뱅을 좀 더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는 카뱅만의 좀 특화된 중신용 대출 상품도 올해 안에는 뭔가 출시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젠 저희 카카오뱅크의 금방은 올해 되게 가까운 미래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먼 미래에 대한 꿈을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는 제1의 그러니까 넘버원 인터넷 전문 은행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거기서 인터넷 자를 빼서 넘버원 리테일 은행 혹은 넘버원 은행이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은 너무 먼 후의 일이긴 한데 결국에는 저희가 그러한 은행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국민이 생을 살아가시면서 모든 금융이 필요한 순간에 카뱅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금융 CEO 포럼에 초대해 주신 거에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핑크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권영탁이라고 합니다. 핑크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핑크는 2016년도 8월 달에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51대 49 구조로 투자해서 설립이 된 조인트 벤처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출발 배경에는 하나금융그룹에는 금융상품 관련한 이제 기획, 노하우, 그리고 리스크 관련 전반적인 노하우 등 다양한 금융 에셋들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ICT와 관련 역량은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죠. 반면에 이제 SK텔레콤은 2,700만 명의 이제 고객, 그리고 유통망, 그리고 다양한 어떤 ICT와 관련된 이 에셋들을 보유하고는 있지만 금융과 관련된 역량은 사실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 하지만 둘이 힘을 합쳐서 한번 재밌고 쉬운 생활금융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의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2017년 9월 달에 첫 번째 이제 서비스를 저희가 출시를 했지만 사실 사업 초기 약 2년 동안은 이 핑크가 하나금융 지주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많은 시장에서 견제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핀텍 플랫폼의 기본은 사실 이제 중립성 그리고 초연결성임에도 불구하고 핑크의 펀뱅킹 지원을 해주려는 대형은행은 사실 전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하려는 이제 서비스의 확장 그리고 고객의 확보에 큰 제약이 있던 상황이었죠. 결국 2019년 12월 달에 모든 은행 계좌 정보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오픈뱅킹이 도입되면서 핑크는 2020년도 작년이었는데 그 시점을 서비스의 원년으로 선포를 하고 송금부터 예적금, 대출, 투자, 보험 그리고 심지어 핑크 리얼리라는 어떤 새로운 금융 SNS 서비스까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창출하면서 플랫폼 가치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핑크는 대다수가 사회 초년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신파일러들의 현명한 자산 관리 그리고 그 형성을 돕는 금융 길라잡이 역할을 하면서 2030 세대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지금 몰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약 35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고 그 중에 밀레니얼 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30 고객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용 등급이 낮은 금융 소외자들도 이 금융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한신용평가 모델인 T스코어를 도입해서 소위 말하는 포용적 금융 환경에 저희가 일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재미있고 손쉬운 생활금융 플랫폼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춰서 지난 1월에 게임형 금융 SNS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는데 핑크 리얼리라는 서비스입니다. 금융 서비스를 낯설거나 그리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핑크는 수많은 이용자들이 서로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 내용을 나누고 쉐어하고 교류하는 그런 방법은 혹시 없을까? 그리고 도대체 성공적으로 금융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을까? 금융을 어렵게 생각하는 MZ 세대들로 하여금 즐겁게 배우고 또 벤치마크 하면서 서로의 금융 생활을 같이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측면에 착안을 했습니다. 초기에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는데 결국 그 끝에 관련된 특허들을 저희가 이미 신청 완료를 다 했고요. 업계 최초로 금융의 SNS와 게임을 결합한 이 핑크 리얼리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혁신은 사실 단순히 때가 된다고 오질 않습니다. 이 치열하지만 그리고 한편으로 공정한 경쟁의 끝에 파괴적인 혁신의 결과물이 생기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 과거의 금융은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해서 그 시장 참여자도 상대적으로 적고 경쟁의 강도 역시 높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그리고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다양한 참여자들이 생기고 그들만의 강력한 ICT를 무기로 해서 금융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경쟁 강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소비자의 권리 역시도 권한 역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누가 고객 관점에서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해계본위는 바뀌게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단순히 이 서비스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는 수준을 보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전면적인 게임의 이 체인저가 시장에 부상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저는 새로운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바일 등 비대면 접점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이 관여도, 소위 말하는 인게이지먼트 수준을 높일 것인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금융 서비스 영역에 어떻게 ICT 핵심 역량들을 녹여낼 것인가. 소위 말하는 ABCD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그리고 데이터 이런 ICT의 어떤 핵심 역량들을 어떻게 금융 서비스에 잘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현재 다양하게 축적되어 있는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축적해 나갈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거고 그 분석한 인사이트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이게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인사이트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이 금융 서비스 상품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 크게 4가지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들을 고민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핀테크를 하는 플레이어들은 사실 대부분 전자금융 사업자들입니다. 그래서 금융상품 중개를 주 BM으로 하고 있죠. 만약에 이런 핀테크 플레이어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고객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고객에게 훨씬 더 적합한 금융상품들을 추천해 드릴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금융상품을 BM으로 하는 핀테크 회사들한테는 마이데이터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핑크는 대주주 적격성을 이슈로 해서 마이데이터 심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만 해소가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해소가 된 이후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핑크 리얼리를 근간으로 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대폭 확장시켜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보편적인 라이프 사이클, 예를 들면 생로병사 같은 게 있을 텐데요. 그 라이프 사이클에서 발생되는 무수한 이벤트, 결혼이라든지 입학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과 같은 생활 데이터에 심리싸게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 서비스들을 자동으로 추천 그리고 연결시켜서 고객이 번거롭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마이데이터의 의미는 굉장히 쉽습니다. 데이터의 권리가 고객에게 있고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 서비스 전반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의 선택권 그리고 그 주권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겠죠.
특히 과거에는 금융상품의 제조 그리고 판매가 동일했다고 한다면 마이데이터 시대에서는 제조와 판매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고객은 일일이 은행별로, 카드사별로, 증권사별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가장 혜택이 큰 고객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플레이어가 가장 고객의 눈높이를 잘 맞춰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경쟁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질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2030 세대의 대표적인 특징을 한번 지어보면 디지털을 활용한 소통, 그리고 그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관계를 맺어나가고 이 개인의 일상 그리고 개인의 취향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특징 지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테크도 재능이다 라고 할 정도로 투자나 적금 등의 금융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이 고객들은 추후 주요 소비층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재테크에 대한 이들의 높은 관심도에 비해서 투자 등 자산관리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주는 곳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물론 많은 금융기관들에서 이런 2030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출시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다수의 서비스가 오히려 금융을 더 어렵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또 뻔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핑크는 MZ세대의 특성에 맞춰서 디지털을 기반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면서 잘하는 사람을 따라할 수 있도록 금융 SNS인 핑크 리얼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게임 요소인 챌린지를 도입시킴으로써 금융 역시도 굉장히 쉽게 그리고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동기를 부여해드리고 있죠. 이를 핑크만의 차별적인 경쟁 요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개시하기 직전에 이미 특허 출원까지 완료를 해 놓은 그런 상태고요. 또 한 가지 핑크만의 이 차별적인 경쟁력 요소를 들자고 하면 저희 대한신용평가 모델인 T스코어를 저희는 만들어냈습니다. 이 MZ세대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금융활동이 부족한 신파일러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금융 서비스를 받을 때, 특히 대출 같은 금융 서비스를 받을 때 무척 불리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핑크는 금융의 내역이 아닌 통신비 이용 내역을 신용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 T스코어를 개발해 냈고요. 이 T스코어를 활용해서 2030이 불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더 유리한 금리와 더 유리한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포용적 금융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이 차별적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핀다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민이라고 합니다. 핀다는 2015년 9월에 창업한 회사로 금융업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업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제일 처음부터 주목했던 시장이 대출 시장입니다. 대출 시장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5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해당 문제를 풀고자 노력을 한 끝에 지금은 대출 서비스에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서비스 중 하나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교대출 서비스와 대출 관리 서비스가 바로 그 두 축입니다. 비교대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앱을 통하면 한 3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신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정보를 거의 1분 이내의 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 정보 중에 나한테 제일 잘 맞는 한도, 제일 가장 좋은 조건의 금리를 선택해서 입금까지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서비스들과 더 이제 차별화돼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서비스가 대출 관리 서비스입니다. 대출은 이제 받고 나면은 끝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받고 나서부터가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받은 대출을 어떻게 하면은 잘 갚아 나갈 수 있을지, 또 어떤 조건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잘 대환해 나갈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조언들을 드리는 서비스가, 도움을 드리는 서비스가 바로 대출 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출 관리 서비스를 통해서 상환 일자 같은 것도 제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알림도 받으실 수가 있고, 여윳돈이 생겼을 때 어떤 대출부터 얼만큼 갚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여윳돈 계산기라든지,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계산하기 어려운 DTI, DSR 계산기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금융기관들을 대체한다라기보다는 그냥 기존에 존재하던 금융업계를 더 좀 고객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고객이 한 군데 한 군데 이제 금융기관들을 찾아가면서 얻어야 됐던 정보를 이제 저희를 통해서 한 번에 정보를 얻고 비교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나의 금융 정보들을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한 곳에 모아서 이제 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들이랑 사실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라기보다는 금융기관에서도 갖고 계시던 그런 경쟁력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데도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은 딱 맞는 고객들을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는 금융기관들도 필요로 하는 그런 타겟 고객들을 훨씬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그런 고객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다른 금융기관 대비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하실 수 있어서 생태계 전체에 좀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서비스의 장점이라고 조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런 서비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사실 또 중요했던 부분 하나가 제도의 개선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런 단순한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게, 처음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그런 규제적인 제약 조건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규제가 일사존속주의인데요. 중간에서 이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러 금융기관들을 동시에 대표해서 중개하지 못한다는 그런 규제였어요. 이제 언뜻 보면은 조금 불합리한 규제 같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중개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규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이제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장난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줄일 수 있게 됨에 따라서 규제도 좀 풀려나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에 이제 지정이 되면서 해당 규제에 대한 특례를 받고 비교 대출 서비스를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이제 혜택을 받든 앞으로 더 혜택을 받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가 이제 마이데이터 라이센스인데요.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흩어져 있는 나의 데이터를 조금 더 그런 데이터의 주권이나 이동권을 나 자신에게, 고객한테 제공해 주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런 마이데이터 라이센스 덕분에 저희 서비스 내에서 보다 정확한 정보들을 보다 빠르게 이제 수집을 하고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고객들이 내 정보를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쉽게 보고, 또 그렇게 한 곳에 모은 정보를 분석해서 더 고도화된 그런 이제 추천이나 제안 같은 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앞으로 더 좀 공격적으로 고도화하고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특히 또 핀테크에서 이제 풍기는 그런 이미지가 좀 딱딱하다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이 서비스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개개인을 더 존중해주고 개인한테 맞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더 인간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을 통한 배려가 가능해진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전 같으면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한 사람한테 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소수일 수밖에 없었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각자에 맞는 각자의 상황이나 그런 니즈에 맞는 그런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객이 갖고 있는 고객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고객의 그런 금융 프로파일을 분석을 해서 딱 그 고객의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갈수록 더 쉬워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적으로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어떤 제안을 받고 그거를 행동으로 연결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그런 제안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고객한테 좀 더 그 고객에 맞는 맞춤형으로 추천을 제안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제안이 정말 나한테 맞춤형으로 오는 거라는 게 이제 충분히 잘 전달될 수 있게 그런 인간적인 느낌을 담아서 전달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게 올해, 내년, 그 후년 데이터 중심으로 서비스가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 어떤 산업을 디스럽트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이제 그 disruption이라는 키워드보다 decoupling 키워드를 더 좀 선호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던 긴 밸류 체인에서 그 한 부분을 저희가 대체해서 더 좋게 이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뭐 은행에서 어떻게 하면은 뭐 이런 부분을 고객을 확보할까, 마케팅에 대해서 예전에 맞는 고민이 있었고, 이제 고객 접점을 위해서 지점 같은 거를 이제 새로 입지를 조사를 하고 거기에 어떤 건물에 들어가고 이런 식의 고민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런 기존의 밸류 체인이 이렇게 좀 플랫폼 중심으로, IT 중심으로, 모바일 중심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새롭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시는 금융기관 분들은 이미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진행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대형 금융기관일수록 그런 부분이 조금 아무래도 늦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핀테크 업체가 됐던 빅테크 업체가 됐던 이제 바뀐 그런 산업 환경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대형 금융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 비용들을 낮추면서 고객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되게 부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장시간 쌓여 있는 그 고객 접점이 있으세요. 그리고 고객들의 목소리를 오히려 예전에 더 가까운 데서 들은 경험들이 많이 있으시고, 특히 지점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제 그런 정보들이 내부에서 더 잘 널리지 베이스화 되고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더 모바일 세계에 맞는, 그리고 이런 밀레니얼 세대에 맞는 더 좋은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 금융 CEO 포럼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